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관 선출을 통해 헌재를 구성할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겁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최상목 권한대행은 국회가 뽑은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 가운데 마은혁 후보자는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한 분은 여야의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습니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권한이 침해됐다며 국회를 대표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청구 55일 만에 헌재는 전원 일치 의견으로 최대행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마은혁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아니한 부작위는 청구인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다. 헌재는 국회의 재판관 선출권은 독자적이고 실질적인 것이라며 대통령이 국회가 뽑은 후보자의 임명을 임의로 거부하거나 선별해 임명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에겐 요건을 갖춘 후보자를 임명할 의무가 있고 대통령 권한대행 역시 마찬가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여야의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최대행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협의를 거쳐 국회의장에게 재판관 후보자를 추천하는 공문을 발송하였고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의결 절차가 진행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재판관 다수는 우 의장이 국회 의결 없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데에도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다만 헌재는 국회가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하는 취지의 결정을 해달라고 한 데 대해서는 심판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각하했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이런 결론에 대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임명을 할지 또 언제 할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박기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건 국회의 헌재 구성권을 침해했다고 결론 내린 이후에도 최대행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헌재 판단을 존중한다는 사실상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겁니다. 관련해 최상목 대행 측은 헌법재판소 판단에 불복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선고문에 담긴 내용이 많은 만큼 그 의미를 살펴보고 취지를 엄밀하게 분석한 뒤에야 입장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때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권까지 행사하는 건 과하다는 논란도 있었지만 선고문에 대행직도 임명권이 있다는 유권 해석까지 담긴 만큼 최상목 대행의 임명 의무 자체는 명료해졌습니다. 다만 복잡한 정치적 환경 탓에 마 후보자의 임명 시기 등을 고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조한창 정계선 헌법재판관 임명 이후 정치권과 국무회의 모두에서 거센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또 하나의 변수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입니다. 늦지 않은 시기에 그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한 총리가 돌아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그 결정을 미룰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실제로 최상목 대행 측은 이 같은 가능성도 고려 요소 중 하나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임명을 유보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헌법재판소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이 퇴색되고 불복 논란이 불거질 수 있어서 최상목 대행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리 길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기재입니다. 이번 결정을 두고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가 의회 독재를 용인한 꼴이라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 오랜 관행과 헌법적 관습은 판단조차 하지 않았다며 헌재가 헌재다움을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우리법 연구회 출신 헌법재판관들이 주축이 돼 결론을 내린 것이라며 최상목 대행은 더 시급한 국방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 임명부터 서두르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구인 체제 복원을 매듭지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우 의장은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 판결로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는 건 국회 권한 침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선고를 남겨둔 대통령 탄핵 심판에는 그동안 국회 탄핵소추 청구인으로서 충실하게 변론에 임해왔다며 이제 겸허한 자세로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는 별개로 내란 사건 재판도 진행되고 있죠. 이 사건 재판이 병합돼서 한 번에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이럴 경우 윤석열 대통령은 다른 공범들과 한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김영수 기자입니다. 김용현 전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 사건 재판이 병합됩니다. 내란 사건 재판부가 공범 6명 가운데 쟁점이 비슷한 3명을 묵기로 한 겁니다. 조지호, 김봉식 경찰 수뇌부 2명은 따로 재판을 진행하되 궁극적으로는 병합이 필요하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같은 쟁점끼리 먼저 병합해서 진행하고 내란인지 아닌지 다투게 되는 시점에는 한 번에 심리하겠다는 게 재판부 구상입니다. 재판부는 내란죄 성립 여부가 중요하다면서 결국에는 다 병합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피고인들의 공소장 내용이 대부분 겹치는 데다 검찰이 예고한 증인만 500명이 넘는 만큼 효율적인 재판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결국 윤 대통령은 자신이 임명했던 김용현 전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을 포함해 다른 공범들과 함께 형사재판정에 서게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변론은 물론이고 판결 선고까지 함께 듣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검찰은 재판이 지연될 수 있다며 사건을 완전히 합치는 대신 사안에 따라 공판을 동시에 진행하는 병행 심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내란 혐의 피고인들이 정식 재판 절차에 돌입하는 가운데 윤 대통령 사건 병합 여부는 2차 준비 기일인 다음 달 24일 결정될 전망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명태균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나라 정상화의 길이라면서 특검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제2의 김대엽일 뿐이라면서 제2요구권, 그러니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사위 통과 하루 만에 본회의에 올라온 명태균 특검법. 과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의 찬성표로 예상대로 어렵지 않게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재석 274인 중 찬성 182인, 반대 91인, 기권 1인으로서 민주당은 윤 대통령 파면에 더해 명태균 특검법까지 통과돼야 헌정 질서가 회복되고 대한민국이 정상화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누구라도 처벌받아야 한다는 것은 상식 중에 상식입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모든 야당들이 명태균 특검을 찬성하고 있는데 여당을 향해선 유력 대선 후보들이 연루돼 특검에 반대하는 거냐고 반문하기도 했는데 명시 주장을 믿을 만하다며 신빙성의 힘을 보탰습니다. 명태균 씨가 좀 뻥은 있어요. 네. 즉 과장은 있지만은 팩트는 틀린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부결 당론을 정하고도 수적 열세를 극복하지 못한 여당은 조기 대선을 겨냥한 정치 공작이자 보수 초토화를 위한 정략적 법안이라며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제2의 김대엽으로 재미를 보겠다는 것입니다. 구속된 선거 브로커의 주장을 신의 말씀처럼 떠받들면서 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처지부터 돌아보라고 쏘아붙이기도 했는데 정치 브로커 명태균을 이용한 정치 공작 그만하십시오. 한심합니다. 형사 피고인 이재명 대표와 이를 따르는 민주당 의원님들은 제발 거울 좀 보십시오.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에게 제2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여권 내부에선 명태균 특검이 현실화할 경우 유력 대권 잠룡들에게 상처가 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잖습니다. 결국 거부권 행사로 특검법이 국회로 되돌아올 경우 여당이 내부 이탈표를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을지가 최대 관심입니다. 이번 특검법 재표결이 탄핵 심판 또는 조기 대선 국면과 맞물릴 수 있다는 점이 최대 변수입니다. 복잡하게 얽힌 여권 내 대권 경쟁 구도를 고려하면 무기명으로 진행될 다음 표결에서는 표단속이 더욱 어려울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YTN 김철입니다.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무감찰은 선관위의 독립적인 업무 수행에 관한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면서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선관위가 감사원의 직무감찰에 반발해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사건 선고에서 재판관 8명 모두 일치된 의견으로 이같이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권한은 행정부 내부의 통제 장치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며 감찰 대상에 독립된 헌법기관인 선관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감사원 감사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전현직 직원 32명의 채용 비리가 확인돼 감사원이 선관위에 비위 통보와 함께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2013년 이후 시행된 7개 시도 선관위의 경력 경쟁 채용 291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모두 878건의 규정 위반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고위직 가운데에는 장관급인 중앙선관위 김세환 전 사무총장과 차관급인 중앙선관위 송봉섭 전 사무차장도 포함됐습니다. 네, 국가정보원이 밝힌 내용입니다. 북한이 또다시 러시아에 추가 파병을 한 것으로 보인다는 소식인데요. 구체적인 규모는 아직 파악 중인데 일단은 1,000명 이상 정도로 추정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국가정보원은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북한군이 추가 파병된 정황을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정확한 추가 파병 인원수는 계속 확인 중으로 최소 1,000명 이상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동안 북한군이 전선에서 사라지기도 했지만 한 달가량 소강 국면을 지나 2월 첫 주부터 쿠르스크 전선에 다시 투입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앞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밝힌 내용과 맥을 같이 합니다. Включав в себе північно-корейських військових. Але до цього весь цей час, довгий час після того, як була розбита їх бригада, 4 тисячі людей, весь цей час вони не використовували північно-корейців. 북한은 지난해 10월 11,000여 명 규모의 병력을 러시아로 파견했습니다. 훈련 기간을 거쳐 대부분 서부 쿠르스크 전선에 투입됐지만 현재까지 사상자가 4,000명가량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큰 피해에도 북한군 추가 파병이 감행된 건 트럼프식 종전 로드맵이 속도를 내면서 쿠르스크 탈환이 시급한 러시아와 더 큰 반대급부를 얻으려는 북한의 계산이 맞아떨어진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우리 군은 북한군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파병 가능성이 있다고는 기존에 말씀드린 바 있고요. 이런 가운데 북한군 전사자가 다수 발생한 상황에서도 북한으로 시신이 운구되는 정황은 포착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파병 사실을 공식화하지 않은 북한의 내부 상황과 비용 등이 걸림돌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를 방문 중인 리희용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와 예고 없이 만났습니다. 크렘린궁은 푸틴 대통령이 현지 시간 27일 크렘린궁에서 리 비서를 영접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이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는데 러시아가 미국과 협상 중인 우크라이나 종전 방안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모스크바 방문 문제 등을 논의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사고 소식입니다.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던 교량 붕괴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한 합동 감식이 오늘 진행됩니다. 경찰은 업체 관계자들을 연이어 불러서 조사하는 등 수사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표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교량 붕괴 사고 합동 감식에는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산업안전공단 등 5개 기관이 참여합니다. 앞서 경찰과 소방당국은 교각 위에 상판 구조물을 설치한 뒤 장비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는데 합동 감식을 통해 구체적인 사고 원인을 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 경찰은 무너진 구조물 잔해뿐만 아니라 교각 위에 온전히 올려져 있는 콘크리트 복까지 살펴볼 방침입니다. 이 과정에서 시공 과정에 문제나 장비 조작에 오류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판 등의 설계나 제작 과정에 문제는 없는지, 작업 중 안전관리가 제대로 됐는지 점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빔이 살짝 옆으로 누우면서 부러지잖아요. 그게 시공 중에서건 뭐 제작할 때도 그렇고 잘 서 있도록 관리를 하는 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해요.
그 런처가 이동하는 데 있어서 안전수칙 사항들이 지켜지지 않았던가 아니면은 고정 상태가 불안전한 상태에서 이동이 되었다든가 검증하고 확인을 할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공사 관계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사전담팀은 현장 CCTV 영상과 공사 계획서도 확보해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있는데 다친 현장 노동자들이 회복하는 대로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도 확보할 예정입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지난달 김해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는 출발 지연이 결정되고 10분 뒤에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토교통부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는 이러한 사고 개요를 담은 A4 용지 6장 분량의 예비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28일 밤 9시 55분 부산에서 홍콩으로 향할 예정이던 에어부산 BX391편은 10시 4분 관제사가 안전거리 확보를 지시하면서 출발 예정 시각이 10시 33분으로 늦춰졌습니다. 화재는 출발 지연 결정 10분 후인 10시 14분에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조종실에 객실 내 연기 경고가 뜨고 객실 승무원이 화재를 보고하자 기장은 화재 1분 뒤인 10시 15분에 비상탈출을 지시했습니다. 다시 헌법재판소로 가보겠습니다.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 여부는 선고를 앞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때문에 더욱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헌재는 재판부가 결정할 사안이라며 신중한 모습입니다. 차정현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하면 헌재는 완전한 구인 체제를 갖추게 됩니다. 관심은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 참여할지 여부입니다. 만약 참여하기로 하면 그동안의 변론 내용 숙지를 위한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하는 만큼 3월 중순으로 예측됐던 선고 시점도 상당 부분 늦춰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재판장이 요지를 설명하거나 열람하게 하는 간이갱신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헌재는 한두 차례 기일을 열어 신속하게 변론갱신과 종결 절차를 거친 뒤 구인 체제에서 파면 여부를 가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한 번이라도 변론에 참여해야 선고에 관여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어서 마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기존 재판관 8명이 결론을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헌재는 이 모든 경우의 수는 결국 재판부가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입니다. 마 후보자 합류 여부는 의결 정족수와도 관련이 있는 만큼 대통령 측은 헌재의 인용 결정에 반발했습니다. 헌재가 대통령 탄핵 심판의 의결 정족수 6명을 확보하려는 정치적 셈법이자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겁니다. 또 헌법 정신에 위배한 정치적 의사 표현이라며 헌재가 거대 야당의 정치 세력이 되는 것을 선택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 탄핵 심판을 위한 재판관 평의는 철저한 보안 속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측은 재판부에 군 지휘관들의 진술조서를 제출한 데 이어 최종 변론기일 증거조사 당시 발표 내용을 보도자료로 배포하기도 했는데 변론은 종결됐지만 양측의 여론전과 물밑 작업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차종훈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마은혁 후보자를 즉각 임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헌재가 다수당의 의회 독재를 용인했다며 비난했습니다. 이준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룬 건 국회 권한 침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즉각 헌재 구인체제 복원을 서둘러 매듭지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는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민주당도 헌재가 최 대행의 헌법 위반을 확정했다고 환영하면서 최 대행의 국민께 사과하고 헌재 결정을 수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국회의 적법한 권한을 무시하며 삼권 분립 체제를 흔들었던 한덕수, 최상목 대행은 국회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또 마 후보자가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거나 참여하더라도 공판갱신은 필요하지 않다는 법 해석을 내놨는데 탄핵 선고 지연을 우려한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헌재가 형식적 다수결 원리만 인용한 것은 다수당의 의회 독재를 용인한 꼴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헌재 결정이 나와도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임명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면서 최 대행이 마 후보 임명을 미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형식적인 다수결 원리만을 인용한 채 이를 인용했다는 것은 헌재가 헌재다움을 포기한 것이다. 다만 헌재 판결에 불복하는 것은 아니라며 마 후보의 재판관 지위를 확인해달라는 청구 등을 헌재가 기각했기 때문에 최 대행이 임명을 미룰 수 있다는 것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결정에 대한 우려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 결정은 결국 옳은 결정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복 여부는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이제 공은 최상목 권한대행에게로 넘어갔습니다. 이번 헌재 결정은 대통령 탄핵 심판과도 맞물려 있어서 최 대행의 선택에 따라 전국은 또 한 번 요동칠 가능성이 큽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계엄을 공모한 의혹을 받는 여러 군경 관계자의 정식 재판이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재판부는 우선 계엄을 내란으로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할 계획입니다. 권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그리고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군경 관계자 5명의 공판 준비 기일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본격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는데 첫 정식 재판은 다음 달부터 시작합니다. 공판 기일부터는 출석 의무가 발생하는 만큼 모두 직접 모습을 드러낼 전망입니다. 검찰은 증인만 500명이 넘을 거로 예상했는데 재판부는 오는 20일 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청장의 첫 공판 기일에 곧바로 증인 신문을 시도하는 등 빠른 진행을 예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김 전 장관 등 5명의 피고인이 모두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이 과연 내란인가를 우선 판단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야 군경 관계자의 공모 가담 여부가 인정되는지 따져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김 전 장관 측은 3차 준비기일에서도 국가 비상사태 요건을 검찰이 판단할 수 없다고 밝히는 등 내란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달 24일 2차 준비기일이 예정된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도 본격화하면 더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감사원이 독립적인 헌법기관인 선관위를 직무 감찰하는 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감사원은 선관위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또 채용 비리가 드러난 전현직 직원 32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이종구 기자입니다. 지난 2023년 5월 선관위가 고위 간부들의 자녀들을 특혜 채용했다는 이른바 아빠 찬스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감사원은 즉각 선관위에 대한 직무 감찰에 들어가기로 했지만 선관위는 감찰 대상이 아니라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번에는 감사 받은 적 있는 시잖아요. 당시랑 상황이 좀 달라졌다고 보는 거예요? 여론의 비판 속에 선관위는 결국 직무 감찰을 부분 수용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가 위헌인지 판단해달라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는데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겁니다.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에서 대통령 소속 하에 편제된 감사원이 독립적 헌법기관인 선관위를 직무감찰한다면 선관위의 공정성, 중립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감사원법의 입법 취지와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관행에 비춰 납득하기 어렵다면서도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감사원은 또 예정대로 선관위 채용 비리에 대한 직무감찰 결과도 공개했습니다. 지난 2013년 이후 시행된 7개 시도 선관위에 경력 경쟁 채용 291회를 전수조사해 모두 878건의 규정 위반을 확인했습니다. 적발된 전현직 직원들은 고위 간부의 자녀가 선관위에 채용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면접 점수를 조작하는 등 각종 편법을 동원해 합격시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허술한 채용 절차 속에 선관위 직원들은 인사 담당자에게 거리낌 없이 연락하여 채용을 청탁했고 인사 담당자들은 다양한 위법 편법적인 방법으로 합격시키거나 특정인을 배제하는 등 공직 채용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됐습니다. 감사원은 채용 비리에 연루된 32명에 대해 선관위의 비위 통보와 함께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YTN 이종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창원에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를 소환 조사했습니다. 의혹 전반을 집중 추궁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창원지검에서 명태균 씨 사건을 넘겨받은 뒤 처음으로 명 씨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구속수감 중인 명 씨를 창원지검으로 소환한 겁니다. 다만 명 씨 측은 검찰 수사를 믿을 수 없다며 거듭 특검을 촉구했습니다. 명태균 씨 입장은 한결같습니다. 검찰 조사를 믿을 수 없다. 특검을 가자고 하는 거고 특검에 가서 이 정치인들의 민낯은 어떤 것인지 그걸 밝히고자 해서. 의혹의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지난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했다는 것과 오세훈 서울시장 후원자가 오 시장의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했다는 부분입니다. 특히 검찰은 윤 대통령 부부와 명 씨의 통화 내용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김영선 전 의원에게 공천을 주라고 말했다며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의 이름을 언급한 부분이 대표적입니다. 검찰은 또 김건희 여사가 당시 당선인 신분이었던 윤 대통령이 김 전 의원을 밀라고 했다는 내용에도 주목합니다. 대선 당시 윤 대통령 부부가 명 씨에게 유리한 여론조사를 요청한 뒤 그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부탁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동시에 검찰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사업가 김한정 씨가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여론조사 비용 3,300만 원을 대신 내준 것은 아닌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한정 씨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며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 가운데 오 시장 측은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핵심 피의자인 명 씨를 하루 더 조사할 예정인데 추가 폭로를 예고한 명 씨가 어떤 진술을 내놓는지가 수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하기 위한 명태균 특검법이 야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명태균 특검법은 본회의에서 제적 274명 가운데 찬성 182명, 반대 9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습니다. 이 특검법은 20대 대통령 선거 등의 불법 허위 여론조사가 활용됐다는 의혹, 그리고 명 씨와 윤 대통령 부부가 여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에 반대한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제2요구권, 그러니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방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 여자친구를 숙박업소에 감금한 채 폭행하고 불법 촬영까지 한 남성이 경찰의 추적 끝에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서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경찰차가 좁은 골목길에서 연이어 나옵니다. 서울 역삼동의 한 숙박업소에서 전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폭행한 40대 남성 A씨가 긴급 체포된 겁니다. A씨는 세금 정산을 하자며 전 여자친구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뒤 흉기로 위협해 감금하고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해자를 불법 촬영한 정황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또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범행 장소를 여러 차례 바꾸기도 했습니다. A씨는 약 600m 거리에 있는 숙박업소 2곳과 주거지를 옮겨가며 범행했습니다. A씨는 이미 헤어진 사이인데도 피해자가 다른 사람을 만나자 화가 나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는 A씨가 검거될 때 경찰에 구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광주에서 흉기 습격을 한 피의자가 경찰이 쏜 실탄에 맞아 숨지고 또 경찰관이 다친 사건 전해드렸습니다. 피의자는 총상으로 인한 장기 내부 과다출혈로 숨진 것으로 부검 결과 확인됐는데요. 경찰은 규정과 달리 총격이 피의자의 상반신을 향해 이루어진 건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새벽 시간 흉기를 들고 위협하는 피의자를 경찰이 막아서며 격렬한 실랑이가 이어집니다. 피의자가 휘두른 흉기에 출동 경찰은 얼굴을 다쳐 응급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다급한 상황 속에 경찰은 피의자에게 테이저건과 공포탄에 이어 실탄을 3발 쐈습니다. 새벽에 3시 총소리가 빵빵 3번 나. 근데 우수수수수네. 그래서 내가 나가보려다가 무사서. 상반신에 총상을 입은 피의자는 대학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우선 숨진 피의자를 부검했더니 사망 원인은 총상으로 인한 내부장기 과다출혈로 확인됐습니다. 실탄은 3발 쐈지만 한 발은 빗나갔고 나머지 2발은 각각 옆구리를 관통하거나 장기에 박혔습니다. 수사 핵심은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때부터 사격하기까지 경찰 대응이 적절했는지 여부입니다. 피의자가 흉기로 공격한 매우 위급한 상황이라 총기 사용 자체는 문제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규정과 달리 피의자가 상반신에 총을 맞게 된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은 정확히 떼탭을 겨냥하면 떼탭을 맞을 건데 움직이다 보면은 내가 떼탭을 겨냥했다 하더라도 반대로 오발성이 맞을 수 있잖아요. 경찰은 수사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건을 광주 동부경찰서에서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로 넘겼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수도권 일대 유흥업소에서 마약류를 불법 투약하고 팔아온 혐의를 받는 베트남인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비밀리에 유통망을 구축해서 경찰 수사를 피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웅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두운 조명 아래 흰색 가루를 한쪽으로 모읍니다. 클럽 마약이라 불리는 케타민을 투약하는 겁니다. 경찰이 케타민과 엑스터시 등 마약류를 수도권 일대 유흥업소에 공급한 일당을 붙잡았습니다. 유흥업소 업주들은 경찰 수사를 피하기 위해 전화 예약제로 운영하고 마약 투약을 원하는 경우 비밀 장소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유통책과 투약자 등 피의자 41명 가운데 34명이 베트남 국적으로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같은 국가 출신이니 비밀이 지켜질 것이라는 점을 노려 점조직 형태로 마약류를 거래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취업이나 관광, 유학비자 다양한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생활비 충당이나 유흥비 등을 벌기 위해서 이런 불법적인 범죄에 발을 딛게 되는데 반드시 경찰에 검거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고. 경찰은 케타민 207g과 엑스터시 1246정 등 마약류를 압수하고 범죄 수익 6,440만 원을 동결 조치했습니다. 또 유통책과 투약자 등 41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15명을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자국인 베트남으로 달아난 국내 총책 25살 여성은 인터폴 적색 수배 조치하고 추적 중입니다. YTN 윤홍성입니다. 폐업 직전인 회사의 비상장 주식을 곧 상장될 대박주라고 속여서 판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보도자료까지 뿌리면서 멀쩡한 회사인 것처럼 꾸몄는데 이렇게 해서 무려 50억 원이 넘는 돈을 챙겼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경찰이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공장을 압수수색하며 사진을 찍고 서류를 살핍니다.
위치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다 압수수색을 할 겁니다. 큰 빚을 진 데다 곧 영업 종료될 회사의 공장입니다. 그런데도 총책 A씨 등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 주식 리딩방이나 콜센터 등을 이용해 곧 상장될 대박주가 있다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았습니다. 600여 명에게 58억 6천여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상금에 뭐 어떻게 했대는 등 상장이 더 빨라질 것 같다고 뭐 이러면서 이제 그 비상장 주식 사라고 했던 거였어요. 언론사 홍보 기사까지 내가며 마치 미래가 유망한 회사인 것처럼 꾸몄습니다. 코스닥 상장사 공시까지 악용하는 등 범행 계획과 준비가 매우 정교하고 치밀했으며 경찰은 총책 40대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공범 72명도 검거해 모두 검찰에 넘겼습니다. 또 범죄 수익금 34억여 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하고 90억 원어치 비상장 주식은 판매를 차단했습니다. 함께 검거된 회사 운영진은 A씨 등이 투자를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주식을 발행해줬을 뿐이라며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2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도 봄 기운이 가득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4도선인데요. 한낮이 되면 12도까지 올라서 예년 기온을 5도가량 웃돌겠습니다. 휴일까지 날은 이렇게 포근하겠지만 연휴 내내 비바람이 불며 궂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비구름 뒤로는 찬 공기가 내려와서 일요일과 월요일 사이 강원도를 중심으로는 비가 눈으로 바뀌어서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밤사이 충청 이남에 시작된 비는 오늘 오전까지 조금 더 내리겠고요. 오후부터는 차츰 맑은 하늘을 되찾겠습니다. 다만 중서부 지역은 낮부터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겠습니다. 모레 본격적인 비가 내리기 전까지 대기 건조함은 계속되겠습니다. 화재 예방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3.8도고요. 대구는 6.4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이 되면 서울이 12도, 대구는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영동 지방은 수요일까지 눈이 길게 이어지겠는데요. 습하고 무거운 눈이 최고 50cm까지 예보됐습니다. 안전사고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일 관세 카드를 꺼내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멕시코, 캐나다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예정대로 진행하고요. 중국에는 관세 10%를 추가로 매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관세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서 우리 산업장관이 미국을 방문 중인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한국과의 조선 분야 협력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또 나왔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25% 관세를 유예 기간이 끝나는 다음 달 4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날 강요회의에서 4월로 미룰 것처럼 말했지만 다시 3월 4일을 D-Day로 못 박은 겁니다. 중국에 대한 10% 추가 관세도 같은 날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It's 10 plus 10. In 10 case, plus 10. was there confusion on that? There was, sir. Yeah. Okay, 10 plus 10. It's the second 10. 트럼프 대통령은 마약 밀수가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며 관세 부과를 감행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입품에 대한 관세가 결국 미국 소비자 부담으로 돌아올 거란 지적에도 미국의 이익이 더 크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I put a lot of tariffs on in my first term, and we made tremendous amounts of progress because of those tariffs. China paid us hundreds of billions of dollars, billions. 이런 가운데 미국을 찾은 안더큰 산업부 장관은 트럼프 관세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러트닉 상무장관을 비공개로 만났습니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철강 알루미늄 관세 문제 등과 함께 미국이 중시하고 있는 조선업 협력 방안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침 미국 해군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미국 조선소를 인수한 하나그룹의 자본과 기술 유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Hanwha's recently bought the Philadelphia shipyard, so they're going to look at enhancing that and making that better. So bringing their capital and skill sets here, I think, will be important. I think this is very, very critical thing you've pointed out. 중국에 비해 군함 건조 능력이 크게 뒤처진다는 판단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과의 조선업 협력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미 간 조선 분야 협력이 트럼프 관세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올 카드로 사용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기입니다. 가계지출 증가율이 2분기 연속으로 감소하면서 소비 심리가 정말 움츠러들고 있습니다. 자동차도 통신 장비도 구매가 많이 줄었습니다. 이 사회적 불확실성이 사람들의 경제 심리 위축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지난해 4분기 가구당 월 평균 소비 지출은 290만 3천 원으로 전년 같은 분기 대비 2.5% 늘었습니다. 2분기 4.6%, 3분기 3.5%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2분기 연속으로 소비 지출 증가폭은 둔화했습니다. 반면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은 521만 5천 원으로 3.8% 증가했습니다. 소득이 증가한 만큼 가계 지출은 늘어나지 않은 겁니다. 자동차 구입은 29%나 감소했고 가구와 조명은 21%, 통신 장비는 11% 가까이 줄었습니다. 오락 문화 지출은 단체 여행비가 30% 가까이 늘며 11% 증가했습니다. 평균 소비 성향도 2분기 연속 하락했는데 돈을 번 것보다 덜 썼다는 의미로 통계청은 사회적 불확실성도 일부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가계소득은 6분기 연속 증가세가 이어졌습니다. 4분기 근로소득이 324만 1천 원으로 2.3% 느는 등 사업소득과 이전소득이 모두 늘었습니다. 소득 상위 20%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1,119만 9천 원으로 3.7%, 하위 20% 가구는 121만 3천 원으로 3.0% 증가했습니다. 하위 20% 가구는 이전 소득이 늘었지만 고령 가구가 늘면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감소했습니다. 분배 지표인 균등화 처분 가능 소득 5분위 배율은 5.28배로 소폭 하락했습니다. 통상적으로 배율이 작아진다는 것은 빈부격차가 줄어든다는 것으로 분배의 개선을 의미합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경제 한 주 뉴스입니다. 한국은행은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말부터 상승한 원달러 환율이 조만간 다소 하락하더라도 올해 하반기까지는 계속 물가를 끌어올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상반기 대기업 신규 채용 시장이 응답 기업의 61%가 올해 신규 채용 계획이 없거나 미정인 것으로 나타나 지난해보다 어두울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해 법인세 신고 과정에서 2,100여 개 기업이 1,400억 원의 세금을 잘못 신고했다고 국세청이 밝혔습니다. 대량 문자를 보내는 사업자의 월별 스팸 신고 현황이 처음 공개된 가운데 지난달 신고 건수가 400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오픈 AI의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챗 GPT에 대해 사실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한 줄 뉴스였습니다. 세계 전기차 시장이 정말 좋지 않습니다. 일시적인 수요 둔화를 뜻하는 캐즘이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 맞나 싶을 정도로 길어지고 있는데요. 그래도 국내 업체들은 유럽에서 시장 공략에 힘을 내고 있습니다. 저렴한 소형차, 소비자 요구에 맞춘 목적 기반 차량 등으로 소비자들을 공략한다는 전략인데요. 새로운 전기차가 첫 선을 보인 스페인 현장에 박기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인근 타라고나. 기아가 이곳에서 새 전기차를 공개하며 얼어붙은 전기차 시장을 녹이기 위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올해 한국과 유럽에 출시되는 전기차 세단은 최대 주행거리를 늘리는 방식으로 효율성에 의문을 가진 소비자들을 겨냥했습니다.
내년 출시 목표인 소형 전기차는 더 작고 저렴한 차를 선호하는 유럽 시장을 정조준했습니다. 전작보다 낮춘 3만 달러대 판매가로 저가 전기차 전쟁을 선포한 테슬라, 폭스바겐과의 전면전에 나섰습니다. With this aggressive pricing strategy, we will complete a full lineup of accessible EVs that combines excellent product features with innovative technology. 최대 9명이 탈 수 있는 좌석이 큰 물건도 들어가는 짐칸으로 변신합니다. 소비자들의 필요에 따라 만들어지는 목적 기반 차량, PBV 전기차입니다. 고령층과 장애인 등 휠체어를 사용해야 하는 교통 약자를 위해 만들어진 차량입니다. 그동안은 이런 구조 변경을 위해서 많은 돈을 들여야만 했지만 이제는 완성차 업체가 직접 맞춤 생산해 소비자들의 비용 부담도 크게 낮췄습니다. 강력한 경쟁자들이 움트는 중국과 보조금 감소가 예상되는 미국 대신 제2의 전기차 시장, 유럽이 새로운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유럽을 예를 들자면 그 30년도에 이제 830만 대 시장이거든요. 전기차에 대한 트렌드는 속도에 대한 2, 3년의 지연은 있을지 몰라도 기본적으로 가야 될 방향인 것은 분명하고. 전기차 수요 둔화라는 벽을 넘기 위해 이곳 유럽에서 시작된 다양한 시도가 우리나라를 자동차 강국으로 다시 우뚝 서게 할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YTN 박견입니다. 보행자를 친 교통사고의 14% 후진 중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후진 차량에 치여서 사망한 사람의 86%는 고령자였습니다. 후진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가 장착이 되면 이런 사고를 줄일 수 있을까요? 관련 조사 결과를 함께 보시죠. 류환홍 기자입니다. 후진하는 차량이 뒤에 있는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해 결국 충돌로 이어집니다. 후진할 때는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끔찍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삼성화재가 지난 2019년부터 5년간 자동차 보험 가입 차량 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14%가 후진 중에 발생했습니다. 후진 차량에 치여 보행자가 숨진 사고의 78%는 화물차나 승합차에 의해 발생했고 사망자의 86%는 65세 이상 고령자였습니다. 후방 충돌 방지 장치가 있었더라면 이런 끔찍한 사고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란 아쉬움이 남습니다. 차량 충돌 방지 장치는 1m 앞에서 경고 표시를 한 뒤 30cm 앞에서 차량을 스스로 멈춰 세웁니다. 법 개정으로 지난 2022년부터 전방 충돌 방지 장치 장착은 의무화가 됐지만 후방의 경우는 의무화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삼성화재는 국토교통부가 신차 안전도 평가 시 후방 충돌 방지 장치를 평가한다면 제조사의 장착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후진 사고는 이제 주정차 중에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그 운전자의 제한된 시야로 인해서 신속한 대응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그 RAB와 같은 후진 사고 방지 첨단 안전 장치 의무 장착 확대를 통하여 후진 사고를 감소시킬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후방 충돌 방지 장치를 장착한다고 해서 후진 시 발생 사고를 모두 다 예방하기는 힘듭니다. 차량 센서와 후방 카메라 기능 개선 노력이 더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운전자의 안전의식이 더 높아져야 합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대중음악 단체들이 독자 활동을 선언한 뉴진스와 관련해 누구도 법원 판단 전에는 계약을 해지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팬들은 이런 단체들이 하이브를 대신해 여론전을 펴고 있다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음악 콘텐츠 협회 등 5개 대중음악 단체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뉴진스가 독자 행보로 K-팝 산업을 위기에 빠뜨린다는 성명서를 지난주에 낸 데 이어 기자회견까지 연 겁니다. 이들은 동업관계인 기획사와 가수 간 전속 계약이 대중음악 산업의 근간인데 이 매듭이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템퍼링 또는 전속 계약 위반 관련된 이슈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몇몇 사건 정도가 아니라 메이저 기획사부터 인디 기획사까지 전염병처럼 확산되고 있습니다. 뉴진스 멤버 팬들은 하이브 입장만을 대변하는 편향적 여론전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연예인의 계약 해지권을 부정하는 건 기획사 중심 논리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팬들은 단체 측이 뉴진스가 계약 만료 전 사전 접촉, 이른바 템퍼링을 한 것처럼 허위 프레임을 씌웠다고 주장했는데 단체 측은 뉴진스에 국한된 게 아니고 산업 전체의 이야기라면서 법과 규정을 준수하자는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다음 주엔 멤버들 독자 활동 여부를 가려줄 가처분 신문기일이 열리는데 이 결정이 멤버뿐 아니라 엔터업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2월 28일 금요일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정부와 국회의장 그리고 여야 원내대표가 한자리에 모이는 국정협의회가 오늘 열립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우원식 의장, 국민의힘 권성동,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오후 국정협의회를 열고 연금 개혁안 협상에 나섭니다. 수원지방법원은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와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양 의원의 1심 선고 재판을 오늘 오후 2시에 진행합니다. 양 의원은 지난 2011년 4월 대학생 딸 명의로 사업자 대출 11억 원을 받아 아파트 매입 관련 대출금을 갚는 데 사용하고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서류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관련 의혹이 제기되자 은행 측이 대출을 제한했고 의도적으로 속인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해명글을 SNS에 게시한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자 우리은행이 오늘부터 주택담보대출 5년 변동상품의 가산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소기업 대출 금리도 함께 인하되는데요. 다음 달부터 일선 영업점의 중소기업 대출 금리 인하 전결권을 0.3%포인트 확대하고 대출 실행 속도도 높이기로 했습니다. 애플이 주력 아이폰 모델보다 저렴한 $599로 가격이 책정된 새로운 모델 아이폰 16e를 오늘 출시합니다. 보급형 모델은 2016년 처음 선보인 이후 2020년과 2022년에 이어 이번이 4세대로 애플은 그동안 보급형 모델을 아이폰 SE라고 불렀는데요. 이번엔 명칭을 아이폰 16e로 바꿨습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 안전보장 문제에 대해 이견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 협상이 이루어진다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를 지킬 것이라고 말했지만 스타머 총리는 확실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백악관에 도착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편지 한 통을 건넵니다. 찰스 3세 영국 국왕의 국빈 방문 초청에 트럼프 대통령은 조만간 방문하겠다며 화답했습니다. The answer is yes. On behalf of our wonderful First Lady Melania and myself, the answer is yes, and it'll be our honor to be there. Thank you. 화기애애한 분위기는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에 대한 언급이 시작되면서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 협상이 타결된다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약속을 어기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I've known him for a long time now, and I think he will. I don't believe he's going to violate his word. I don't think he'll be back when we make a deal. 스타머 영국 총리는 그러나 협상은 그 누구도 위반할 수 없는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가 다시 침략할 수 없도록 우크라이나의 안보를 보장하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If there's a deal in, we've got to make sure it's a deal that lasts, that is not temporary, that lasts, and that's why we need to make sure that it's secure. 스타머 총리가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 이어 우크라이나 안전 보장을 위한 유럽 평화 유지군의 배치를 언급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 협상이 먼저 타결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현지 시간 28일 오전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 광물 협정에 서명할 것이라며 이 협정이 우크라이나의 안전장치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젤렌스키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지칭한 것에 대한 질문에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며 독재자 발언을 사실상 철회했습니다. Did I say that? I can't believe I said that.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가입 요구에 대해서는 여전히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종전 협상과 또 안보 보장에 대한 조건으로 우크라이나에 광물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히토류에 집착하고 있는데요. 트럼프가 진짜로 원하고 있는 건 우크라이나의 히토류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종전 협상을 추진하면서 우크라이나에 광물 자원을 내놓으라고 요구했습니다. 특히 중국이 독점하고 있는 히토류 공급망을 재편하는 데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So we're looking to do a deal with Ukraine where they're going to secure what we're giving them with their rare earth and other things. 히토류 중에서도 스마트폰과 전기차, 스텔스기 등의 필수인 디스프로슘 같은 중히토류가 전략적 가치가 있습니다. 미얀마와 중국, 러시아에 집중 매장돼 있습니다. 중국은 미얀마에서 생산된 디스프로슘을 통제하기 위해 이 지역 반군을 지원하며 러시아의 크림 반도처럼 분리 독립을 노리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는 경히토류는 있지만 디스프로슘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게다가 주요 광물 자원은 러시아 점령 지역에 집중돼 있고 이 때문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미국의 협력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서방권에서 유일한 디스프로슘 대규모 매장지는 트럼프가 매입을 노리는 그린란드입니다. First of all, our knowledge base on the Ukrainian resources, rare earths, titanium, manganese, and others, is not sufficient. 히토류는 엄청난 환경 오염을 유발합니다. 정제 과정에서 산송 폐수와 방사성 폐기물을 배출합니다. 호주는 자국에서 채굴한 히토류 가공을 환경 규제가 덜한 말레이시아에서 진행합니다. It's really because of the challenges, the heavy energy and resource and pollution risks that are associated with refining rare earth elements, that production has concentrated historically in so few places.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가공 거점으로 삼으면 환경 부담을 전가하고 중국 의존도도 줄일 수 있습니다. 넓은 영토에 체르노빌 사고로 버려진 지역도 있어 히토류 가공 거점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원하는 건 히토류 자체보다 히토류를 가공할 수 있는 땅일 수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전 세계에서 나홀로 호황을 이어가던 미국 경제 성장 엔진에 이상 신호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올해 들어서 가장 많이 늘며 완전 고용을 달성했던 고용시장부터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4%의 낮은 실업률을 기록하며 사실상 완전 고용을 달성했던 미국 고용시장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는 24만 2천 명으로 전주보다 2만 2천 명 늘어 예상치를 웃돌며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지난해 2분기와 3분기에 3%대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던 미국 GDP, 국내 총생산도 4분기에 2.3%로 성장세가 주춤해졌습니다. 개인 소비지출 가격 지수는 지난해 4분기에 2.4%로 이전 발표 수치보다 0.1%포인트 상향 조정돼 인플레이션 지표에 민감한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지난달 잠정주택 판매 지수가 전월 대비 4.6% 하락한 70.6을 기록하며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점. 물가 관리 때문에 금리 인하가 어려운 상황에서 고금리와 주택가격 상승으로 주택시장이 냉각되면 건설업과 관련 산업으로 악영향이 전파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적신호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과 연관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You look at things like tariffs, which are generally inflationary, have things like the Doge Commission essentially mean that a lot of dollars that were flowing into the economy are pulling back. 여기에 중국과 캐나다, 멕시코에 대한 관세 부과는 소비 심리에 더 큰 타격을 줄 전망입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역효과를 내면서 그동안 전 세계에서 나홀로 호황을 누리던 미국의 경제 성장 엔진에 잇따라 이상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앞으로 술병에 음주의 건강상 위험 외에도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 문구와 그림이 표시됩니다. 현행법은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과 또 임신 중의 음주는 태아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경고 문구만 술병에 표기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더해 국회는 음주운전은 자신과 다른 사람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경고 문구나 그림을 추가로 표시할 수 있게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또 의료법 개정에 따라 공기위 공직자와 자녀, 또 연예인 등 별도 관리 대상자의 진료 기록 제출을 또 병무청장이 의료기관에 요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고난도 소아청소년 수술 마취료 등에 대한 건강보험 가산 항목이 올해부터 대폭 늘어납니다. 보건복지부는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6세 미만 고난도 소아 수술 행위 319개를 추가 발굴해 가산하기로 했습니다. 또 6세 이상 16세 미만 연령의 고난도 수술에 대해서도 가산 항목 487개를 신설해 보상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아주 뜨거웠던 뉴욕 증시, 최근 들어서는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특히 트럼프 2기 출범 이후에는 정말 많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간밤에는 3대 지수 모두 보신 것처럼 내림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우는 0.45% 하락했고요. 벤치마크 지수 S&P 500 1% 넘게 하락했습니다. 특히 기술 중심의 나스닥 오늘도 낙폭이 컸습니다. 2.78%나 하락했습니다. 낙폭이 아주 큰 모습들이 확인이 되죠. 긍정적인 소식도 부정적인 소식도 있었습니다. 먼저 긍정적인 소식이라면 지난해 미국 성장률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은 성장률 발표를 3차례 합니다. 속보치와 잠정치, 확정치로 나오는데요. 이번에 나온 건 잠정치였습니다.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은 연간 성장률로 환산한 연율 2.3%였는데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탄탄한 성장률을 유지하긴 했는데 이게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못했고요. 다음에 말씀드릴 부정적인 소식들이 훨씬 더 많이 부각이 됐습니다. 이슈메이커죠. 트럼프 대통령이 또 관세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미국으로 유입되는 마약, 그러니까 펜타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캐나다와 멕시코의 관세를 부과를 예정대로 진행하고요. 중국에는 추가 관세, 기존의 10%에 더해서 10%를 더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시장의 불안감을 부채질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표도 발목을 잡았습니다. 매주 나오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게 나왔는데요. 24만 2천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12월 첫째 주 이후에 가장 많은 건수인데 시장 예상치를 많이 웃돌았습니다. 실업자가 늘면은 미국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소비가 제대로 이루어질 리가 없겠죠. 시장의 부정적인 소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눈에 띄는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서학개미들이 사랑하는 종목 테슬라입니다. 오늘로 6거래일 연속 하락세인데요. 매일매일 낙폭도 상당히 큰 편입니다. 오늘도 3% 넘게 하락했습니다. 전기차 시장이 여전히 부진한데요. 일론 머스크 CEO의 정치 행보가 유럽을 포함한 여러 나라에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이 적극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풀이됩니다. 다음 특징주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입니다. 모두가 알만한 미디어 콘텐츠 대기업인데요. 분기 실적을 내놨는데 스트리밍 서비스 구독자가 목표보다 많이 늘었고요. 올해 전망도 좋다는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지난해 4분기 전체 매출은 실망스러웠는데 이런 스트리밍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주가는 4% 넘게 올랐습니다. 참 어려운 시장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모두 성공적인 투자를 하시길 기원하면서 3분 뉴욕 증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출근길부터 공기가 부드럽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4도선으로 어제 아침보다 6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이 되면 기온이 12도까지 올라서 봄 기운이 가득 느껴지겠습니다. 오늘 추위 걱정은 없지만 출근길 교통 안전에는 주의가 필요한데요. 서해안 지역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요. 충청 이남 지역은 오전까지 비가 이어지겠고 수도권 지역에도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후부터는 차츰 맑은 하늘을 되찾겠습니다. 대기 건조함도 계속되겠는데요. 화재 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3.8도, 대구는 6.4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12도, 광주는 15도, 대구는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일요일까지 날은 포근하겠지만 연휴 내내 비바람이 부는 궂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내일 오전 호남과 제주도를 시작으로 오후에는 전국에 비가 올 텐데요. 일요일과 월요일 사이에는 찬 공기가 내려와 영동과 경북 북동 지방에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오겠습니다. 특히 영동 지방은 수요일까지 눈이 길게 이어지면서 최고 50cm의 폭설이 쏟아지겠습니다. 강원도로 향하시는 분들은 미끄러운 도로와 차량 고립 사고에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현재는 대기질이 양호하지만 낮부터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겠습니다. 중서부 지역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오르겠는데요. 먼지는 일요일까지 머물 걸로 보이니까요. 호흡기 약한 분들은 마스크 챙겨 나오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혜민입니다. 네, 저희 뉴스타트 3부는 3분 뒤에 계속됩니다.